안녕하십니까. 이번 사회혁신 과제를 통해 현 시점 사회적 화제인 정부의 이더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경제학적 시점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임승화 학생의 발표로 진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를 발표하게 된 정치외교학과 임승아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과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대 증원 정책의 주요 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증원하여 1만 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체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의 82%, 경인 지역의 18%를 배정합니다. 정부는 다음의 자료들을 통해서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를 설명하는데요. 자료에 설명된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보고서에서는 65세부터 75세 의사의 경우 하루 생산성이 다른 의사에 비해 50%로 줄어든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의사의 공급과 수요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2021년부터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을 1,500명까지 증원시켜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일정 시기 이후부터는 의사 인력의 초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증원 및 감축을 시행하는 탄력적 조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하루 생산성의 75%로 줄어든다고 가정합니다. 21년부터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을 1,500명까지 증원시켜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시나리오 1과 같이 일정 시기 이후부터는 의사 인력의 초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대 증원 근거로는 OECD 회원국 기준 의사 수가 있습니다. 21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습니다. 국내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의료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의사 공급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게 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 균형점이 이동하게 되고요. 시장 가격이 상승하게 되나 정부의 지원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은 감소하게 됩니다. 의과대학 증원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이동하고 시장 균형점 또한 더 낮은 가격, 더 높은 수량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높은 접근성을 지니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져도 수요량이 급증하지 않고 의료 시장은 의사 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공급량의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균형점은 최종적으로 E3 정도에 형성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요.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네.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이대 정원을 확대한 이유를 이사 인력의 부족을 예측하는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였고, 수요와 공급 곡선을 통해 이대 증원 시 얻는 이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재석 학생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의 근거와 평가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기계공학부 조재석입니다. 집단 행동의 근거 첫 번째는 공급 구조의 붕괴의 우려입니다. 정원 확대는 의사 수의 총량만 늘릴 뿐 필수과처럼 공급 탄력성이 낮은 부자에는 인력이 늘지 않습니다.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처럼 수익성이 높은 비필수과로 공급이 몰리기 때문에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료계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사 노동 시장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정원 늘려도 의사가 배출되려면 최소 10년이 걸리므로 단기 공급의 증가는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 갑작스럽게 공급을 2,000명을 증가시키면 단기적으로는 공급 증가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과목에서 실질 임금 하락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실질 임금이 낮아지는 곳은 필수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근거는 의료계는 정원 확대가 잘못 시행되면 진료의 질 하락, 과잉 검사, 필수과 공급 부족 심화, 지방 의료 접근성의 악화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의료의 특징은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상급 병원의 수요가 높습니다. 1차 의료기관은 경쟁력이 낮습니다. 정원 확대가 전달 체계의 개선 없이 시행되면 오히려 경쟁 때문에 더 많은 검사가 이루어져 과잉 진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원 확대는 전달 체계를 더 악화시키고 상급경험 과잉이라로 이어지고 과잉 진료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집단 행동의 근거를 평가하자면 배분 왜곡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유인수요 위험,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입니다만 정원 확대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지거나는 부분은 일반화하기 어렵고 OECD 기준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팩트인 것이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집단 행동의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해 보자면 집단 행동은 단기적으로 의료 시장에 명확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 감소로 전공의 이탈로 병원의 생산 능력이 급감하여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의료 접근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가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응급 중증 진료 비중이 증가하고 비급여 선택 증가로 인해 국민의 체감 의료비는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불안과 수요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합실로 인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회적 호생을 감소시키는 현상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집단 행동의 영향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겠고, 상급병원에 쏠리기 때문에 상급병원의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이대 정원 확대가 과잉 징도, 왜곡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며 해당 행동은 공급 감소와 의료 접근성 악화를 일으켰다고 제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양정인 학생의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부의 대응책의 근거에 대해 발표할 정치외교학과 양정은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늘리되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특히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 사관학교 도입을 주장하는데, 공공의료 사관학교란 의료 취약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자는 방안으로 일정 기간 의무 근무를 전제로 의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란 지역의사로 선발된 자가 일정한 혜택을 받는 대신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 지역의사제의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 확대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은 현재까지는 보충적 공공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고령화로 인해 취약계층은 점차 증가할 것이고 보충적 공공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공공의료 부족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 비중은 전체 병상수 대비 10%도 되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의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병원인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두세 배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S0가 현재의 공급 곡선이고 D가 수요 곡선입니다. 공급을 늘려 S0였던 공급 곡선을 S1까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균형 가격도 낮아지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 완화를 위해서입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가 큰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는 공공의료가 주로 도맡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는 개인에 넘어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줍니다. 그러나 개인은 본인이 얻는 이득만 고려하기에 수요가 시장 균형보다 적게 발생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공의료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시장 실패가 완화될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예로 들어 그래프로 설명해 보자면, 공공의료가 확대되기 전 최적의 거래량은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O1 지점의 거래량입니다. 그러나 개인은 본인들의 이익만 신경 쓰기 때문에 수요는 그만큼 미치지 못해 O0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때 공공의료가 확대된다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 사회적으로 최적의 거래량의 지점까지 공급량을 끌어올립니다. 결과적으로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수요 곡선과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을 일치시키고 사회적 최적 균형을 달성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의사제의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심화된 의료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되어야 합니다. 의료 인프라의 지역 편중으로 서울 서초구와 경북 영덕군의 기대 수명은 약 13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지역 의료 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에 균형 가격에서 거래되는 균형 거래량이 매우 낮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의료 공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 근거의 그래프는 공공의료 확대의 두 번째 근거의 그래프와 동일하기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신정부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지역의사제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이는 시장 실패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란 사실 상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서연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파업 관련 정부의 경제정책 도구와 개선 가능한 정책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영어영문학과 이서연입니다. 2021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의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과반이 찬성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의료인력 부족, 접근성 향상 기대 순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적은 의사들이 과중한 환자를 감당하며 과로와 긴 대기 시간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의료인들은 경무, 필수 인력 부족, 지역 불균형의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경제정책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보조금 정책이 있습니다. 먼저 통화정책은 금리 조정과 유동성 공급을 통해 의료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들의 자본 조달이 수월해지면 장비 투자나 인력 충원 같은 의료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재정정책은 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공의의 근무 조건 개선이나 국립대 병원 전임교수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정책은
특정 지역이나 진료 과목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수단입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소아분만이나 지역 응급 분야에 보조금을 집중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개선 가능한 정책으로 병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의료 공급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수익성이 낮은 진료 과목에는 의료기관이 잘 들어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진료 과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지역 의료 불균형을 완화하고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는 의료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의사들이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의료 인력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근무 조건 개선과 국립대 병원 전임교수 확충은 의료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의료 인력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 수련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래프는 공급 곡선의 이동에 대해 나타낸 것으로 정부가 병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전공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료 추천은 이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 파업 관련 정부의 경제정책 도구를 제시하였고 해당 정책의 개선책으로 병원 인센티브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전공의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현준 학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자공학부 최현준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전공의 파업이 의료시장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단기와 장기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와 장기 효과의 구분을 위해서 분석들은 수요 공급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파업으로 의료 공급이 급감하면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로 인해 가격은 상승하고 진료량은 감소하며 대기시간 증가와 응급실 혼잡이 나타납니다. 또한 불확실성 때문에 환자들의 소비가 줄어 단기 GDP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으로는 증원된 인력이 시장에 진입해 의료 공급이 확대됩니다.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은 완화되고 접근성은 향상됩니다. 의료기기, 제약 등 관련 산업도 성장하며 고용 증가와 같은 장기적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해관계자별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단기에는 불편을 겪지만 장기에는 접근성이 좋아지고 의사들은 단기 협상력은 커지지만 장기에는 공급 증가로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은 단기 수익 변동이 크지만 장기에는 경쟁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단기 대응 비용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효율성이 개선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 대응 전략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기에는 응급, 필수 의료 유지, 대체 인력 확보, 수가 가산제와 원격 진로 같은 긴급 정책들이 필요하고 장기에는 수련 정원 확충, 지역 인센티브 강화,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 같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단기는 공급 감소로 혼란이 크지만 장기는 공급 확대로 시장이 안정됩니다. 핵심은 정부가 이 시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계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수요와 공급 곡선 그래프의 변화를 통해서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지호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의료 파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주제로 발표할 교육학부 변지우입니다. 우선 의료 파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간단히 보면 의료 파업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공급 감소와 감소 예측으로 인해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총 공급이 감소하지만 그 총 수요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므로 의료 서비스의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상승합니다. 또한 환자는 사설 병원이나 민간 대체 시설을 찾게 되어 해당 서비스의 가격이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업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가격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업률은 의료 부문에서 의사들의 파업으로 해당 분야의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행정직과 같은 의료계 보조 인력에 대한 업무 축소로 인해 인원 감축이나 휴직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와 고용을 축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 실업률이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자율 변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 파업은 표와 같이 여러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 파업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가 침체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 파업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의료 가격 상승, 실업률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이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박범순 학생의 차례입니다. 네, 저는 의료 파업으로 인한 경제 주체별 행동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할 경영학과 2학번 박범준입니다. 첫 번째로 가구의 행동 변화를 보겠습니다. 전공교 파업 이후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일반 환자들은 동네 병원처럼 접근성이 더 높은 개업병원을 찾는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상급 종합병원의 매출은 감소한 반면 개업병원은 환자 증가로 매출이 오르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계 행동입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상급 종합병원 47곳은 지난해에만 1조 8천억 원이 넘는 의료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빅5 병원 역시 입원 환자 감소로 진료 수익이 줄어들며 재정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진료 공백이 의료기관 전체의 적자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등 주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모두 입원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빅5 병원은 전공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중증 진료가 줄어들며 감소폭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빅5 병원의 의료 수익 변화입니다. 전체 의료 수익뿐 아니라 입원 수익과 외래 수익 모두 줄었고 특히 중증 환자 위주의 입원 수익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 병원 재정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체 행동입니다. 전공의 사직과 진료 축소로 병원 기반의 수익을 의존하던 제약사, 임상실험기업, 의료기기 업체도 함께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소제약차나 CRO 업체는 타격이 더 컸고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CRO 업체들의 영업이익을 보면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안정적인 흑자를 냈지만 23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었고 24년에는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는 병원 진료 차질이 임상실험 지연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연쇄 효과입니다. 정부는 의료 대안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23년에 약 1조 5천억, 24년에 약 4천억 원이 사용되었고 대부분이 중증 환자 입원 진료 지원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건강보험 재정 대비 비중이 낮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입니다. 총 2조 3천억 원이 투입되었고 이 중 83%가 건강보험 재정, 17%가 정부 일반 재정에서 나왔습니다. 즉, 의료 대란 대응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 파업이 가구 의료계 사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발표했으며 이 영향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행동과 그 한계점 역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김기범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 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정기전정학부 25학번 김기범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단기, 장기적 효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가격 탄력성과 대체재의 변화를 그래프와 도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의사수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의료 인력은 전문 교육이 필요한 특성상 공급 증가 효과가 시장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단기와 장기의 영향은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서비스 공급을 즉시 늘리지는 못합니다.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에는 가격 변동이나 서비스 이용량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의료계 파업, 전공 불균형 등 정책 충격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이 오히려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 파급은 구조적 공급 변화보다는 시장 기대 변화에 의해 형성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의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 공급은 꾸준히 확대됩니다. 공급 확대는 경쟁 촉진과 가격이나 압력으로 이어지며 의료 서비스 가격의 완만한 하락이 예상됩니다. 의료 서비스 시장의 가격 탄력성이 낮더라도 장기적 공급 증가가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의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큰 경우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제적 성격이 강해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둔감하게 반응하는, 즉 가격 비탄력적 특징을 가집니다. 응급수술이나 중증질환 치료와 같은 필수 의료는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가 거의 줄지 않아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는 반면 미용 목적의 시술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 즉 가격 탄력적입니다. 따라서 공급 확대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필수 의료 분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의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급여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정원 증원 정책과 함께 의료 시장은 다양한 대체제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확대, 간호사,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제는 의료 서비스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의사 공급 증가와 함께 병원 내 인력 조직 및 업무 분담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제의 확산은 의료 서비스 가격 하락 압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인력 불균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지역근무 인센티브 강화, 필수 의료 분야 지원, 병원 간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닌 교육 품질 개선과 인력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장기적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시키고 가격 하락 압력을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대체적 확산과 지역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는 단독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의료 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시장 변화의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후속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으며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고 자료 인용에 대한 근거 역시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 정원 증원은 결과적으로 이대로 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전에는 다양한 악재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정부의 후속 정책이 해당 악재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 또한 상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환 학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 파업이 의약용품 산업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 발표할 경영학과 김성환입니다. 먼저 의약용품 산업을 간단히 보면 마스크, 소독제, 주사기, 붕대처럼 병원 진료나 수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들로 구성됩니다. 이런 상품들의 수요는 환자가 직접 결정한다기보다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제공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의약용품의 수요는 의료 서비스 수요에서 파생된 이른바 파생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 서비스 시장을 수요 공급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세로축은 의료 서비스의 가격, 가령 평균 진료비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의료 서비스의 거래량, 즉 진료나 수술 건수를 나타냅니다. 의료 파업은 의사 공급이 줄어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S0에서 S1으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균형은 E0에서 E1으로 이동하고 의료 서비스 거래량은 Q0에서 Q1으로 감소합니다. 가격은 오르거나 최소한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의료 서비스의 양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의약용품 시장 자체를 보겠습니다. 세로축은 의약용품의 가격, 예를 들어 주사기 한 세트 가격이고 가로축은 의약용품의 거래량입니다. 원래 수요 공급이 만나서 D0에 S0, 그리고 균형점 E0에서 거래량 Q0, 가격 P0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의료 파업으로 의료 서비스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의약용품을 사용할 일이 줄어듭니다. 즉, 의약용품의 수요곡선 자체가 D0에서 D1으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단기에는 생산 설비나 계약이 고정되어 있어서 공급은 비교적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E0, E1, 거래량은 Q1으로 크게 줄고 가격은 P1으로 다소 하락하거나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단기적으로는 판매량이 크게 줄고 재고 부담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정 과정이 달라집니다. 의료 파업이 끝나면 의료 서비스 거래량은 다시 회복되고 그에 따라 의약용품 수요도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거나 정부 비축 확대 등으로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수요가 D0에서 다시 D2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업 기간 동안 수익이 급감한 일부 중소의약용품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 곡선이 S0에서 S1으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균형에서 거래량은 어느 정도 회복되지만 가격은 파업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료 파업은 단기적으로는 의료 서비스 공급 감소를 통해 의약용품의 파생 수요를 줄이고 그 결과 의약용품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 기업들의 재고와 현금 흐름에 부담을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부 기업이 퇴출되면서 공급이 줄고 수요가 회복되기 때문에 시장은 소수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의약용품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 퇴출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재편과 수요 회복이 예상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상 경제학 입문 18조 사회혁신 과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